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에 미 정보기관이 용산의 그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해가지고 거기에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사이에 대화록을 이게 녹취한 것이 미국의 언론에 이게 유출돼 가지고 이게 한미 간에 약간의 이 파란이 일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와 국가 간의 사이에서는 국익 추구가 최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대국인 대한민국 경우에는 북한, 중국은 말할 도 없고, 동맹국인 미국이나 우호국가인 일본에 대해서도 이게 첩보에 관한 한 피아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과 동맹 관계에 있지만은, 그러니까 한국의 현재 지도자가 가령 대북 정책, 대중 정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밀한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바이든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트럼프 정권과 대북 정책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밀한 그걸 알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본이 한국을 보는 것도 같은 관점에서, 이게 첩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그런 첩보 활동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보고, 또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능력을 보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로 지금 야당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선 이 사태에 대해서 첫째, 이거 대미 외교 참사다. 둘째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방첩망의 구축이 미흡해가지고 일어난 불상사다. 셋째로 주한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해하라.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국회에서 미국을 성토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중에 강경파는 이달 말로 예상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미를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미국에 따지고 항의해야 된다. 이런 강경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럴 일인가? 야당의 주장대로. 그 야당의 주장대로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고 또 윤 대통령 정권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진상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정부 발표는 미국 일부 신문에 유출돼가 발표됐다고 하는 그 내용이 사실관계에서도 어긋나는 점이 있고,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한국 정부에 알려주기로 했다. 요 수준에 와 있는데, 이걸 앞질러 가지고 야당의 저런 공세는 국가이익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고, 이재명 민주당의 강경파의 논리대로 하면 이참에 한미 관계도 아주 끊어버려라. 끊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나가라. 이런 태도로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민주당의 주력은 이른바 586 세대로 대표되는 운동권이 위아래로 일단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운동권 세력이 80년대 386 세대지요. 그때 학생 때에 이 반정부 투쟁을 하면서 구호가 반미자주화입니다. 반미자주화.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주의. 그러니까 종북, 친중 하면서 반미하고 항의를 하는 이런 구호와 노선을 걷다가 보니까 이게 체포돼 가지고 뭐 1년 내외에 진역을 살고 나와 가지고 이게 그걸 훈장화해서 그것이 지금 30년 이어져 오는 사이에 그 뿌리가 결국 이런 문제가 터지면 옳다구나, 이건 반미다. 이게 미국 배척해야 된다. 옳다구나, 독도 문제로 독도로 팔아먹었다. 이게 항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로 삼고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국가이익이라는 건 전혀 도외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 강경파 머리에는 이 사람들이 여당을 해본 경험도 있는데, 이게
첩보전이라고 하는 그 성격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안 들어와 있는 아주 무지한 것인지, 무지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고도 그러는가? 알고도 자기들이 유지해온 소위 이념적 토대인 반미, 반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가? 모르기도 할 뿐 아니라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영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본도 영원한 것이고 미국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도자는 유한한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한국은 4년마다 정권, 4년, 5년마다 정권 교체가 있고 일본은 내각제니까 수시로 교체의 가능성이 있고 북한은 아주 세습체제고 중국도 그런 대로 정권 교체지만 시진핑 지금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는 우호국이건 적국이건 간에 정권 교체가 돼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면 그 새로운 지도자가 앞의 지도자와 어떤 생각으로 우리에게 대응할 것인가 또는 적국에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촉각을 갖고 그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지. 당연한 일이지. 안 하면 바보지. 그러면 이 첩보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선 휴민트.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 평양에 이게 국가정보원의 세포를 거기에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인적 망을 구성하는 그 휴민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워싱턴에 또는 도쿄에 휴민트를 현지 대사관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그런 공작의 틀을 만드는 것은 그거는 상식에 속하는 아니죠. 그 다음에 상대국의 신문, 방송,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을 집대성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공통분모로 추출해가지고 아 이게 언론에 보도된 바로 그런 새로운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고 뭐 이렇게 인적 구성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걸 분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전자기기를 동원해가지고 그게 목표 지점에 용산이다 또는 워싱턴 백악관이다 그 다음에 김정은 집무실이다 시진핑 집무실이다 이런 데에 전자기기를 교묘하게 장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도청해가지고 그 대화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는 지금 이 전자도청 장치는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이미 60년대, 70년대에 바둑 알 크기만한 이런 물체를 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 창문에 원거리에서 이게 발사해가 그 창문 유리에 이게 딱 부착되는 그런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뭐 2km나 3km 뒤에서도 그 안에 대화 내용이 이게 녹취될 수 있다. 지금 여기까지 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산에 이게 미국이 첩보 활동을 했다 그러면 아마도 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광범한 여러 이 첩보 수집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떤 의미로는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해야죠. 첩보 활동을. 한 25년 전 일인데 제가 일본을 방문한 끝에 일본의 정보기관은 내각조사실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들으면 아주 규모가 작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정보원이라고 미국은 CIA, 이스라엘은 모사드, 북한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뭐 전체 권력 전체가 첩보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내각조사실 그 간부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환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들 첩보활동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 잡지, 방송, 녹취록 이걸 분석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 그 분석을 가지고 이게 구체적인 유용한 정보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 요 첩보를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 이 공통분모를 찾아내면 이 줄거리가 나오는 거. 이걸 이제 정보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의 은동에 대해서 한국 신문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이렇게 취합해가 쭉 공통분모를 찾다 보면 아, 지금 이 대통령은 대일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것만 합니까 하니까 그 사람도 웃더라고. 그것만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에 대사관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 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 얘기가 약간 옆으로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 중에 최고의 이 첩보 수집과 공작 활동으로 꼽히는 게 이스라엘의 모사드입니다. 이 모사드는 이스라엘 인구가 제가 오늘 아침 현재 찾아보니까 약 900만이에요. 이스라엘 인구가 900만인데 이 이스라엘의 넓이가 22,000평방킬로미터. 그 지금 대한민국 남한의 면적이 1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5분의 1 정도. 대한민국 남한 면적 5분의 1 정도니까 전라남북도 넓이 정도가 되지 않나 싶어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넓이보다는 전라남북도 넓이가 조금 작으니까 그런 정도의 이 나라에 지금 9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나라가 2억 5천만의 이 적대국인 아랍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데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가까이 가장 적대국은 팔레스타인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이란이 있고 사우디가 미국과도 우호국가지만은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그것도 적대국가입니다. 이란이 있고. 그래서 30배가 가까운 이게 이 적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900만 명이 그걸 어떻게 지켜내느냐. 이게 모사드가 지켜내고 있어요. 모사드야말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휴민트, 뭐 전자정보장치, 구체적인 이게 암살단도 운영하고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고 그런 점에서 가장 우수하다. 모사드가 한 구체적 실력을 뭐 여러분들이 한가 시간이 좀 계신 분은 뭐 그냥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60년대에 코헨이라고 하는 모사드 요원이 적국인 시리아에 침투해 들어가서 대통령 국방보좌관까지 올라갔어요. 국방장관 발령이 나기 직전에 이게 간첩이라는 게 탄로나가지고 이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 한복판에서 공개 처형을 당한 일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수도 그 모사드 본부 건물에 들어가면 1층에 그 코헨의 흉상이 이렇게 장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사드의 일종의 모사드의 군신으로 추앙받는데 하여간 적국인 시리아에 침투해 들어가서 국방보좌관까지 올라가는데 이 방법은 3년 내지 5년의 공작 기간이 있었어요. 저 미국을 돌아가지고 아르헨틴 시리아 교포사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래서 성공한 시리아 이민 2세로 위장을 철저해서 본국에 들어가고 장학사업도 하고 대통령 등 요인도 이렇게 접근하게 돼가지고 드디어 국방장관 보좌관까지 올라갔던. 그러니까 이 모사드라고 하는 기관은 무섭기도 하고 치밀하기도 하고 물불을 가지도 않고 이런 기관입니다.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5년 동안에 완전히 대북 정보 첩보 활동을 포기한 상태고 제가 잘 아는 후배 중에 국가정보원에 그 이전부터 근무했던 동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평양의 휴민트, 그러니까 인적망도 다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은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완전히 김정은의 서울 출장소화되고 있다. 가령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야당의 입도 뻥끗 안 합니다. 뻥끗 할 수도 없지요. 그들의 정체성과 속성에 비춰봐서. 그 다음에 약간 가벼운 얘기로 우리나라가 이 첩보 활동에 실패한 약간은 가벼운 사례 중에 하나가
닉슨 대통령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닉슨 대통령 60년에 존 F 케네디와 대결해서 대통령 후보에 간발의 차이로 낙선하고 2년 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도 낙선을 하고, 그래서 닉슨은 이제 이미 정계에서 퇴물이 됐다, 그런 평가를 국제적으로 받고 있었지만은 그는 그 6년 뒤에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2년서부터 68년 그 사이 66년경에 그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각국의 최고 지도자들을 이렇게 면담한 것을 세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의 회고록 비슷한 책을 출판한 일이 있고, 이건 아마 교보문고에도 그 잔고가 나는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책을 탐독을 했었는데, 거기에 닉슨이 그 기간 동안에 이를테면 낙백 시절에 한국도 다녀갔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만났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얘기는 싹 빠져버리고 다른 나라, 주얼레, 모택동, 그리고 인상적인 것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거하고 프랑스를 방문해서 그 지도자들을 만난 얘기가 거기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프랑스에 갔을 때는 그때 드골이 대통령 시절인데, 그러니까 주 블란스, 주 파리 미국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엘리제 궁의 드골 대통령실에 닉슨 전 부통령이 와서 드골 대통령 면담을 희망한다 그러니까 아주 흔쾌히 받아들여 가지고 드골 대통령이 만찬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많은 격려를 했어요. 그게 닉슨의 그 회고록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당신은 아직 젊으니까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라. 이제 이런 격려의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드골 대통령이 할 때는 이미 이 불란서의 첩보 기관이 이 닉슨이 68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낙백 시절에 이게 전직 부통령이고 현직은 변호사에 불과한 닉슨을 그렇게 국가 원수급으로 대우를 했다. 이게 프랑스 정보기관의 그 첩보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국가 원수 대접을 했어. 국가 원수 대접을 하고 국군,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아주 대규모 부대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 국가 원수에 준하는 이 열병 사열시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닉슨이 그 회고록에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도 모사드가 이 사람 68년에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68년에 대통령이 됐어요. 드골의 마지막 임기에 닉슨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드골의 불란서와는 아주 밀월 관계에 있었고, 그 다음에 68년 이후에 안 그래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우호적이고 이게 동맹국이지만은 더욱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사회를 주도했던 국군 총사령관이 닉슨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워싱턴에 이스라엘 주재 대사로, 미국 대사로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식에도 그를 사열식에 이미 국가원수로 대우했던 그 국군 총사령관이 이스라엘 대사니까 모든 일이 워싱턴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과 백악관하고 아주 직거래로 아주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에 비해서 한국의 청와대와 그 당시 정보기관은 이거 닉슨 아주 허접스레게 취급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외무장관 이동원 장관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 사람은 부활합니다 하는 걸 얘기를 해가 안 만나주려고 하는 걸 티타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점심과 저녁 시간에 티타임을 가졌다. 그러니까 뭐 가볍게 조금 얘기하고 말았. 그러니까 닉슨 회고록에 가령 한국 대통령도 뭐 드골처럼 저녁 만찬에 이렇게 대접을 하고 당신은 젊으니까 다시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회고록에 틀림없이 것이 나왔을 것입니다. 닉슨이 대통령 된 이후에 한미 관계는 아주 흉악해졌지요. 그 원인을 거기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닉슨이 낙백 시절에 한국을 왔을 때 푸대접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된 것이 조갑재 대기자의
이 박정희 정기 14권 중에 어느 부분에 그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첩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민하고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빈틈이 없어야 되고 결사적으로 해야 되는 이게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이 돌출 사태에 대해서 한미 우방 동맹 관계의 기조에 훼손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걸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저는 바라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당의 문제인데 당신들도 다시 또 정권 잡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현재 국회의원 169명 그대들이 누리고 있는 이 아주 은혜로운 국민적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이것이 어디에서 연유했댔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경제 부활을 시켰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G7 국가에 등극해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온갖 혜택을 그대들은 누리면서도 낡아 빠진 반미 자주화, 낡아 빠진 반일 종족주의에 스며들어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는 친중, 북한에 대해서는 종북 주사파, 김정은 존숭 이렇게 나가서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국가이익이 지켜지고 종당에는 그대들의 현재 기득권도 지켜지겠느냐 이걸 맹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